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지만 물가 상승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우리와의 금리 차가 더 커졌습니다. 미 연준은 내년에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한미 금리 차가 내년에는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차가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떠날 테고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더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은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막대한 가계부채 규모는 더 악화되겠죠. 지금도 영끌족은 신음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커지는 금리 압박 경계하고 또 대비해야겠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컨텐츠가 쏨, 자격증을 쏘 어디서든 쏨, 평생 무료 쏘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쏨사, 컨텐츠가 강한 송실 사이버대학교.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12월 한 달간 최대 1,099만 원 할인부터 전 차종 다양한 혜택까지. 올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안동에서 처음 열립니다. 안동 눈빛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보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예산안부터 좀 보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냈네요. 법인세 1%포인트만 인하하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를 했고 이제 국힘이 지금 대답만 남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말고 이제 합의해야 될 쟁점들이 좀 더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는 쪽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합의를 안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비판이 더 날아올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끌었잖아요. 이게 간단한 거는 아니고 그 예.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안 받는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또 단독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완전히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법인세 인하 문제, 이게 이제 막판까지 이제 쟁점으로 떠오른 건데, 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이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해외 자본 유치해야 된다, 이거 낙수 효과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라는 게 항상 좋고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이 사실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홍콩 쪽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해외 자본들이 갈 곳을 찾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20%, 싱가포르는 17%,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맨날 뭐 미국이랑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은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일자리 가지고 가냐, 공장 왜 외국에만 짓냐 하는데, 예. 조금 우리가 투자라든지 일자리 만드는데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시기상으로 내리는 게 적절하다라는 뜻이고. 자, 만약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벌써 이제 한 3주 남은 건가요? 국정조사 기한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가 아니라 예. 포함해서 45일로 정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일단 사퇴한 위원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이제 처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남은 기간 진행해 보고 만약에 너무 미흡하다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면 연장하다라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특위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시고 뭐 본회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예. 연장 논의가 또 한 번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근데 연장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예. 언제 국정조사는 언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예. 아마 뭐 이번 주에는 못 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빨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뭐 당대표 선출 룰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 당대표 선출 룰이요. 이게 어떻게 개정하는지, 혹시 지금 뭐 비대위 자체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당원 표결도 같이 거쳐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당원 당규 바꿀 때는 당원들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예.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때도 보셨겠지만은 당원 투표 안 하고 그냥 개정을 해서 잠정 적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비대위에서 논의하고 그거를 뭐 한 300~400명 정도 있는 또 대의기구, 뭐 전국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넘겨가지고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아니 이거를 좀 진작하면 모를까. 전당대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개정한다? 저는 솔직히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대3인데 이제 당원 7, 국민 여론조사 3 이런 비율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9대1도 아니고 이제 100%로 가자. 당원 100%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삼아 정의당 탓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정의당은 당원 대표를 뽑을 때 당원 100%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당원의 어떤 세대 편중, 지역 편중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네. 게다가 연간 100억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당원들만 투표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비당원 지지층이 사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니 뭐 30% 반영하는 것마저 없애야 되냐. 게다가 10%만 남겨놓겠다. 이것도 이상하고 완전히 갑자기 없애겠다. 이것도 이상하고 예. 전체적으로는 저는 참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또 같이 나오는 얘기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여론조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전화 걸고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방지 그래서 조항이라는 전화해가지고 예.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하냐고 물어보고요. 예. 그런 분들은 끊어버립니다. 바로 끊어버리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아니면은 중도층 예. 그분들만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역선택 방지인데요. 예. 이게 여론조사 기법상으로나 통계상으로나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예. 저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뽑던 전당대회에서 제가 무슨 전당대회 위원이었거든요. 예.
그때 여론조사 전문가들 불러서 또 논쟁을 해봤는데 예.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에 관심 없는 분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여론조사 왔습니다 전화 오면은 네. 대부분 다 끊어버리세요. 그렇죠. 바로 끊어버리죠. 보통은.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 국민이라고 해서 해도 어차피 국민의힘에 관심 있는 분들만 이거를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얘기인데 음흠. 약간 모르겠습니다. 점점 왜 이렇게 국민을 또 이렇게 30%밖에 반영 안 하면서 이것도 또 누구는 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당원 투표 100%로 가자 하는 측 주장을 들어보니까 당대표를 뽑는데 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당의 대표를 뽑는데 당원의 뜻이 오롯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1000명, 2000명 표본 집단을 해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너무 많이 여론조사가 반영이 된다. 실제 수에 비해서. 책임 당원은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수긍 못 하시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저희 당원이 25만 명일 때에 비해서는 이 민심과 조금 더 가까워진 건 맞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대표라는 자리가요. 그냥 저희끼리 지지고 볶는 자리면은 민심이랑 상관없죠. 네. 근데 문제는 다음 당대표는 특히나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뭐 하지만은 각자 요즘 같은 이 매스 미디어의 시대에는 각각의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것보다도 당의 얼굴인 당대표가 과연 어떤 노선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심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 솔직히 당을 이끌어줘야지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민심 반영 비율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민심을 잡아야 되는 게 특히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정당인 국민의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죠. 자, 지금 거론되는 후보가 일단 유승민, 안철수. 여기는 상수인 것 같아요. 여긴 100% 나올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 등등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안철수 대 요 나머지 4명 중에 1명 이렇게 3명의 3자 구도가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저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좀 뭔가 단일화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워낙 또 단일화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게 친윤 단일화 얘기는 많이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누구를 민다 뭐 얘기는 많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사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직도요? 그러면 네, 조금 더 지켜보고 아마 될 만한 사람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과연 그러면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또 한번 그렇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역사상 대통령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당대표가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한 2달 남았는데 정말 점입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당대표 선출 룰 바꾸는 거는 이건 언제까지 결정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아마 늦어도 올해 안 정도에는 결론을 내야 늦어도요?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예, 이런 네, 식으로. 그래야 뭐 이거를 당대표 뭐 공고도 내고 해야 되니까 아무리 늦어져도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되겠죠. 예.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자, 어젯밤에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뭐 좀 경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김만배 씨 이런 행동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걸 가지고 또 뭐 무조건 김만배와 뭐 이재명 대표의 영향관계가 100% 뭐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산을 좀 은닉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또 쌍방울 부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뭔가 대장동 일당과 쌍방울의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또 그걸 매개로 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은 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네, 저도 뭐 사실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참 큰
큰 일인 것 같다. 네, 이게 뭐, 네, 이재명 대표가 뭐 100% 연관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정말 간단치 않고 세기에 남을 만한 정경유착 사건이 되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대장동 얘기가 워낙 좀 오래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우리 아마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대장동 얘기만 들어도 좀 피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네.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그 뭐 측근이라든지 관계자들 중에 유동규, 남욱은 이재명 대표 잘못이 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그리고 네.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 세 명은 이재명 대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정진상, 김용은 확실하게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김만배 씨는 뭐 일부 뭐 이재명 대표가 연관성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여기 투입된 검사만 수십 명이라면서요? 40명, 50명?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 그 이게 정도 되죠. 사건이 워낙 관계자도 많고 또 뭐 50억 클럽도 있고 복잡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네, 뭐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수사하고 있으면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소는 뭐 100% 가야 되겠죠. 예, 이재명 네,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사실 관건일 텐데요. 야당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또 예. 거대 야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여러 의혹들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소환 조사하는 형태를 취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뭐 쌍방울 의혹이라든지 뭐 성남 FC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장동이랑 묶어가지고 소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아마 이런 추세면은 뭐 기소하는 거는 거의 높지 않을까 확률이. 또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게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거냐 이런 게 또 관전 포인트겠죠. 그렇지 않아도 뭐 노웅래 의원 영장 청구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한창 말이 많은데 자 지금 뭐 방탄국회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얘기하지 말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방탄국회로 이게 막아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좀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올라온 게 전부 다 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체포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의원들이. 예. 왜냐하면 특권 내려놓기 뭐 이런 게 요새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러면은 체포를 동의를 해주면 다음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이재명만 거절한다 이러면 또 방탄 논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노웅래 의원도 사전적으로 좀 이거를 좀 거부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면에서도 또 지금 그렇게. 고민이 민주당은 뭐 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탄한다는 게 이게 국회 회기 중에만 방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검찰 측에서 회기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 심사가 되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대신에 회기를 뭐 임시회 소집 이런 거는 뭐 국회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몇 주나 뭐 합니까 그게 회기가? 뭐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그 시기가 뭐 회기 중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회기 끝나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예. 예, 사법 체계가 완비된 시기에 뭐 사면 복권 이런 건 좀 올드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김경수 지사 사면하기는 어려워졌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나 아니면 지지층에서도 뭐 가석방 안 받겠다, 뭐 MB 들러리 안 서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예. 그러니까 뭐 사면 맡겨놨냐,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사면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그렇죠. 사면을 해준다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지금 복권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게 순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면만 하는 게 순리라고 네, 보세요? 저는 할 거면은 복권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할 거면 근데 같이. 지금 문제가 본인이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 저는 애초에 좀 사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고 할 거면은 복권까지 해서 그냥
뭐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겨울에는 특색 있는 축제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안동에서 새로운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추운 겨울과 딱 어울리는 축제인 것 같은데요. 바로 안동 눈빛 축제.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조입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안동 눈빛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축제인가요? 네, 안동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겨울 축제인데요. 예. 내일 16일 금요일부터 탈충공원 일대에서 내년 구정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까지 40일간의 대장정으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네. 사실 안동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라고 하면 암산 얼음 축제를 떠올리지만 네. 이번에 개최되는 눈빛 축제는 얼음이 아닌 눈과 빛을 테마로 한 겨울 축제라는 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한 암산 얼음 축제의 경우 안전 기준인 적정한 얼음의 두께가 되지 않으면 개최가 되지 못했던 해가 많았는데요. 예. 축제 개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에서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는 안동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이고 겨울철 야외 활동하기에도 부담 없는 공간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아름다운 조명과 다양한 먹거리 장터가 펼쳐져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암산 얼음 축제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몇 해 정도, 2해인가요? 3해 정도 날씨가 따뜻해서 열리지 못했잖아요. 기억이 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2년 정도는 날씨도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 문제도 그렇죠. 있어서 코로나도 개최는 있었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이제 얼음 축제가 아니라 눈과 빛을 테마로 한 겨울 축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까지 탈춤 축제가 열렸던 그 탈춤 공원이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눈썰매장도 있다던데 그 탈춤 공원 안에 지금 조성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탈춤공원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특히 이 눈썰매장은 일반용과 유아용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별도의 슬로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예. 일반용의 경우는 높이가 6m에 활광로 규모가 가로 20m, 세로 그러니까 길이가 65m 정도로 설치가 되고 꽤 기네요. 길이가. 네, 깁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 공간도 있는데요. 유아를 위한 공간은 높이 3m에 그다음에 슬로프가 30m, 폭이 10m 규모로 설치로 돼서 운영이 되고
매일 10시부터 하루에 3회가 운영이 됩니다. 1회마다 2시간씩 썰매를 탈 수 있고 있는데요. 예. 사실 아직 탈춤공원이 공사가 완벽히 진행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과 맞춰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들도 철저히 하고 축제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 얼마 전에 그 지나가다 봤는데 뭐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눈썰 매장 공사였어요? 눈썰 매장 공사하고 이제 기존에 공사하던 걸 좀 마무리하는 작업하고 같이 병행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끝났나요? 눈썰 매장 공사는? 공사는 아직도 뭐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뒷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눈썰 매장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가로 20m, 또 길이 쭉 슬로프가 이제 65m나 되는. 네. 그 옆에 이제 어린이용 눈썰 매장도 이렇게 있는데. 네. 그 혹시 아이들이 일반용 가서 타고 싶다고 막 떼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키 120cm까지는 이제 일반용에서 탈 수 없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타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왜 놀이공원 가면 뭐 이렇게 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갖고 나갑니까? 아, 네, 그런 걸로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가 또 높이가 6m나 되니까. 네. 이거 안전에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전 인력도 좀 충분히 배치하시고요. 네, 안전 인력도 현장에서 많이 배치하고 의무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배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눈썰 매장 말고는 또 어떤 시설물, 또 어떤 프로그램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가 방학 기간이고 또 접근도 용이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눈썰 매장인데요. 이게 남녀노소 아무나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외에도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겨울 먹거리와 또 살거리, 구경거리, 체험거리 등이 함께 운영이 됩니다. 이 축제장에서는 겨울철에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존이 구성이 되고 또 놀이기구도 좀 들어옵니다. 놀이기구 체험존도 있고 그리고 각종 체험과 그다음에 VR 체험도 이루어지고요. 또 대형 이글루 쉼터가 구성해서 이글루에서 있는 듯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날이 좀 어두워지면 야간 시간대에는 아름다운 조명들을 저희가 또 설치를 해서 또 포토존으로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로. 그래서 아까 눈과 빛의 축제다. 그래서 네네네. 이거군요. 그러니까는 네, 맞습니다. 조명쇼도 좀 있고. 예.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먹을거리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먹거리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뭐 오뎅, 떡볶이, 군밤, 뭐 붕어빵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 지역 특산물인 안동 강거둥어와 또 안동콩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먹거리들이 판매되고요. 또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구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예전에 그 탈춤 축제 보면 이렇게 각각 부스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좀 돼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뭐 먹을거리 탈춤 축제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 부스 한 30개 정도가 들어와서 30개 정도. 예, 먹거리들이 판매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모레 17일 토요일이 이제 정식 개막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개막 행사 이벤트가 진행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16일부터 이제 축제는 오픈이 되지만 정식적인 이제 개장식은 12월 17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17일 날 오시면 연인들을 위한 첫눈 오는 날 이벤트 행사와 또 공식적인 개막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첫눈 오는 날 행사는 순금 두 돈의 주인공을 찾는 커플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퀴즈와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고의 커플에게는 순금 두 돈을 드리는 그런 경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계속 100커플 선착순으로 저희가 참가팀을 선발하여서 참가팀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또 모아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 사전에 신청해야 돼요? 이거 커플 이벤트예요? 네, 지금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데 한 70, 80팀 정도 참가를 해 있습니다. 어디에다 신청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 SNS에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안동 논일기라는 SNS를 보시면 안동 논일기요? 예. 안동 논일기 여기 네네. 들어가시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순금 두 돈의 주인공 찾는. 예. 네네. 예. 100커플만 이제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개막 행사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개막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예. 산타가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들 그리고 예전 댄스 그룹 쿨에서 활동했던 김성수 씨도 함께 참가를 하고 또 눈빛 난장과 그다음에 불꽃놀이도 함께 해서 쌀쌀하지만 좀 겨울밤을 불태워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쿨의 김성수 씨. 네네. 뭐 산타클로스가 되는 겁니까? 와서? 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부르면서. 노래도 부르고?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날 18일 일요일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제목의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네, 18일에는 한국 예총 안동지회의 7개 협회에서 함께하는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예. 문인협회에서 진행하는 삼행시 쓰기 대회, 그다음에 사진작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인과 함께 사랑사진 나눔 행사, 그리고 연예예술협회의 스노우 7080 음악캠프, 연극협회의 마당극, 음악협회의 한국가곡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콜라보해서 하는 공연도 함께 이루어져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좀 기적적인 예술 활동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그 외에도 행사 기간 내에 주말마다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 그리고 민속놀이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상설로 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한국예총 안동제의 7개 협회,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등등해서 이 협회와 함께하는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군요. 근데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어디서 다 합니까? 이런 행사들은 실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야외에서 진행이 되고 야외에서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실내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입장료가 있습니까? 이번 축제? 축제장 전체 공간에 대한 입장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축제장 내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눈썰매장의 경우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예. 입장료가 7,000원인데요. 7,000원이요? 네,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 5,000원을 안동 사랑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입장료는 2,000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요? 네, 예. 이 돌려받은 안동 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안동에서 사용되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입장료 7,000원인데 그중에 5,000원은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린다. 네. 거.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겨울이 되면 이제 추워진 날씨에 마땅히 좀 놀거리가 없어서 집안에서 보통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해서 게임이나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안동의 겨울을 대표하는 안동 눈빛 축제에서 겨울의 맛과 추억거리들을 만드시기를 희망할게요. 그리고 행사장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1월 23일 마지막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월요일은 좀 휴장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부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일 12월 16일 날 저희가 눈빛 축제를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당장은 눈썰매장은 내일은 오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마무리 작업이 안 됐군요. 네네. 이 최근 며칠째 날씨가 좀 쌀쌀해서 저희가 인공눈을 만들다 보니까 이 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더 날씨가 좀 더 추웠어야 만드는데 계속 저희가 눈을 뿌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뿌린다고 이게 바로 눈썰매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눈을 뿌린 눈에 수분을 제거하고 다시 다져서 정설 작업을 해야만 오픈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내일은 오픈을 할 수 없고 눈썰매장은 축제장은 오픈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즐기시면 되고 눈썰매장은 그 다음 날 17일부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정식 개막일에 그때는 확실히 되는 건가요? 눈썰매장? 네, 날씨가 추워야만 확실히 되는데 춥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춥잖아요, 요새. 날씨는 많이 도와주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동 눈빛 축제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 월요일은 연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에 정말 어린이들 많이 찾아가겠네요. 부디 안전사고 좀 유의해 주시고요. 성황리에 잘 끝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예산안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늘 오후에 속보가 들어와서 그 네.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 1%만 인하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냈네요. 그래서 네, 이재명 네. 대표가 이걸 받아들였고 지금 국민의힘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천만다행이죠. 다행이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는 정부 여당이 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편인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오히려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문제나 아니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발목 잡아서 예산안 처리를 자꾸 늦추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립각이 풀릴 것 같지 않았는데 천만다행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 이거를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단은 숨통이 트이는 형세입니다. 국민의힘 의총 열린다고 하던데 지금 아마 열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안 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받으면 안 되죠. 이건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영업 수익을 내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율 25%에서 22%를 주장했었는데 네. 이제 중재안으로 1% 인하하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이게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은 그냥 감정적인 대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면 1% 인하냐 3% 인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전반의 그 감도는 위기감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좀 이렇게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네. 이것마저도 양에 안 찬다고 안 받는다면 저는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전향적인 자세로 이거 받아야죠. 받아서 이 문제 매듭 짓고 사실 국정조사가 45일간 기간인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이것마저도 중재안마저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그 비난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대기업, 초대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대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다. 소위 낙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에서 감세안을 내놓는 근거인데 실제로 이것은 경제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초거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깎아줌으로 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거는 정치인들의 논리에 불과할 뿐이지 경제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계도 부채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기업도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를 굴리는 거는 국가, 기업, 가계 이게 세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과 가계가 소비를 줄여나가고 지출을 줄인다면 결국은 지출을 하면서 이것을 경제를 돌려야 되는 거는 국가예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세입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초거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 이제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 혐의가 그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그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제 기억에는 1심에서 징역 3년인가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랬다가 맞습니다. 2심에서 무죄 나오고 이번에 이제 최종심 무죄가 나왔는데 자,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오늘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하고 대화를. 예.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얘기하면서 이 건강보험제도 손봐야 된다. 그러면서 모럴 해저드까지 언급하면서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이 부당수급, 그러니까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을 운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23억 원이나 되는 의료급여를 부당으로 수령한 혐의로 구속되어서 이 재판을 받은 결과가 이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그러는 건지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혐의를 보면 요양병원 이사장이었고요. 장모 최은순 씨는. 근데 이분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빠져 있었고 작년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장모 최은순 씨는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을 매매할 때 그 계약자 중에 한 명이었고 계약금도 냈고 의료재단 설립 당시에 이사장으로 서류가 되어 있고 또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혀서 운영에 관여했고 거기다가 병원을 확장할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러니 누가 봐도 이 병원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죠. 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죠. 병원을 운영해서 수익을 챙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이 재판부가 충분하게 판단할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보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가 재판부에 충분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검찰이 제19 감사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혐의인데 이런 거는 좀 쉬운 수사 아닙니까? 비교적 이런 수사는 뭐 그렇죠. 검찰이 아니어도 좀 할 만한 그런 수사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판부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왜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까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최은순 씨의 신분이라는 게 대통령의 장모, 그다음에 거기다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고 사위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메디컬 저지먼트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대통령이 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 있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는 이런 속담도 생각나고 또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닌가, 이게 과연 공정한 세상인가라는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 혹시 장모 최은순 씨 그 주변에 그 요양병원 그 관계자들은 다 지금 수감돼 있나요? 뭐 어떤 상태죠? 그분들은 다 실형받았습니다. 다 실형받았고 관계자들은 다 실형받아서 4년,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 장모 최은순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거죠. 무죄 확정받았고. 이게 또 장모 얘기하니까 영부인 김건희 여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있잖아요. 이것도 이 관계인들도 다 지금 다 기소됐나요? 지금 기소가 된 상태고. 근데 김건희 여사만 지금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 받고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측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그 공소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판단의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공범이 지금 유죄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또 안 네. 끝났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이제 그건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요. 예, 예. 이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공범이나 뭐 관계자들은 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역할 속에서 적절한 견제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이런 견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거 완전히 검찰의 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로 모든 세상이 굴러가는 잣대로 작용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정부 여당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것 같고 또 당연한 게 정의가 아니죠. 예, 최근에 또 뭐 대장동 수사 관계돼서 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곧 수사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변인들 수많은 그 주변인들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뭐 지금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뭐 서훈, 서욱, 박지원 등등해서 지난 정부 인사들 수사가 상당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이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김만배 씨도 어제 이렇게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이제 제 동기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니까 지난 정부의 내각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가 아직 안 된 언론에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내각에서 일을 했던 그 전직 관료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압수수색 내지는 뭐 통장 계좌 추적 그리고 관계자들 집중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뭐 참고인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고 마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으로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가 이렇게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는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 많습니다. 지금 정치가 왜 앞으로 안 나가고 자꾸 뒤로 가느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제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경북을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한 30초 정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흰남노 태풍 피해 때문에 포항을 방문한 뒤로는 아직 대구는 방문하셨지만은 경북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는데,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아마 다음 주 중에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이 경북을 방문해서 민심을 듣는 시간을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경북 어디 오십니까? 경북 어디? 지난번에 포항을 가셨으니까 이번엔 북부권을 한번 오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가능하면 안동을 방문해 주십사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장이 얼굴 봐서라도 안동 오시겠네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